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오늘의 사연은 환자를 놔두고 간호사 면접을 보던 의사, 진료를 안 해준다고 따지니 환자를 개무시하는 의사랑 싸우는 이야기라 합니다. 일단 저번주 토요일부터 뒷머리 아랫부분이 화끈거리더니 두통이 왔고 자는데 팔이 저려서 새벽 1시, 4시에 2번 깼습니다. 전날 입맛이 없어서 점심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었었는데 얼굴, 손, 다리가 팅팅 부었고요. 주말이라 타이레놀 약 10개 정도 복용하면서 월요일까지 버텼고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손이 너무 저려서 새벽 6시 반쯤에 깨가지고 마그네슘이랑 타이레놀을 먹고 다시 잤습니다. 오후가 다 돼서 깼고 친언니랑 통화를 하면서 제 증상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그래서 땡땡땡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더니 괜찮아졌다고 한번 가보래서 3시쯤에 씻고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갔습니다. 주차증을 보니까 오후 4시 반쯤에 찍혀 있었고 병원을 가니 제 앞에 환자 한 분이 계셨고 접수시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한 분이 나오셨고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생각할 때쯤에 갑자기 간호사 한 분이 면접을 보러 오신 분들 들어가실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끝나겠지 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근데 두통은 계속 밀려오고 끝날 생각을 안 하길래 데스크 간호사분께 저 언제쯤 진료받나요?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진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계속 부르지도 않고 시계를 보니까 5시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데스크에 갔습니다. 저기요, 지금 안에 면접 보시는 거죠? 지금 환자 접수를 받아놓고 30분 넘게 계속 기다리게 해놓고는 면접 보는 병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간호사분들께서 죄송합니다 하고 문 열고 의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면접 본 사람 나오고 저를 부르더군요. 그래서 들어갔고 의사가 데스크에서 간호사분이 물어봤던 질문을 저한테 또 똑같이 하시길래 차트에 다 써져 있습니다. 속으로 거기에 써져 있는 걸 읽어보지도 않고 2번 얘기하게 할 거면 애초에 왜 물어봤나 생각했지만 티 안 내고 그냥 다 얘기해줬습니다. 엑스레이도 한 달 전에 다른 병원에서 찍었는데 여기서 또 찍어야 된다고 다시 찍으라 해서 군말 않고 엑스레이 찍고 다시 의사한테 갔어요. 왼쪽 모니터 보라고 해서 보니까 목사진 띄워주면서 일자목이라고 하더군요. 한 달 전에 갔던 병원은 거북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거북목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일자목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숨을 푹푹 쉬면서 네, 거북목이나 일자목이나 자라목이나 다 같은 겁니다 하시고 제가 손저린 거랑 일자목이랑 연관돼서 아픈 거냐고 하니까 또 한숨을 쉬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랑 일자목이랑 별개예요 하시고 언니한테는 일자목 때문에 손이 저린 거라고 들어서 물어본 건데 저한테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손에 오늘 주사 놓는다고 하시길래 목도 아픈데 목에는 안 놔주시냐 물어봤습니다. 온 김에 2군데 다 맞고 싶어서. 그랬더니 또 한숨을 쉬면서 둘 다 못 넣으니까 손에 넣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손에 맞으실 거예요? 목에 맞으실 거예요? 이러시길래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저기요, 환자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왜 계속 한숨 쉬면서 짜증난다는 듯이 얘기를 하세요? 환자는 그럼 궁금해도 의사가 말하는 것만 듣고 내내 거리면서 가만히 앉아있다 나가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왜 자기한테 시비 거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왔지 시비 걸러 온 사람처럼 보이냐고, 환자 접수를 받아놓고 면접을 보고 있질 않나, 물어보면 왜 물어보냐는 듯이 얘기를 하질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야!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리 지르냐고, 누구 보고 야라고 하냐고 했더니 옆에 있던 간호사분이 진정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의사한테 물으니 네, 제가 다 잘못했네요. 됐죠?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사과하는 태도냐고 했더니 그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저보다 먼저 왔대요. 근데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앞에 있던 사람이 대기 환자였다면 제 차례 올 때까지 아파도 기다려야죠.
근데 제가 병원 개인적인 면접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건가요? 떡하니 대기 환자 저밖에 없었고 거진 2-30분을 기다렸는데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환자가 의사에게 질문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아픈 거 참는 건 미련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틀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무조건 병원을 가는 사람인데 의사분들이랑 친해져 본 적은 있어도 의사랑 싸워본 적은 처음이네요. 이거 제가 잘못한 거고 제가 일부러 시비 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가 한 명밖에 없는 동네 병원이었습니다. 처음에 갔었던 병원은 진료실이 3곳이나 있는 병원이었고요. 제가 처음부터 짜증내면서 말을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제 기준으로 접수했을 때부터 진료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기까지 아파서 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폭발했다는 그때부터 저의 의사를 표시한 거고요. 뭐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게 다르니 상대는 그렇게 느꼈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폭발하기 전 기준으로 저는 그냥 평소 제 말투로 얘기했다 생각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어찌됐든 결국에는 목에도 주사를 놔줬습니다. 한꺼번에 주사를 못 놓는다고 1차 손목에 맞고 다음날에 오면 목에 놔준다고 했고 저희 언니도 목에 맞고 괜찮아졌다 하여 그 병원에 가게 된 겁니다. 몸이 아파도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회사를 나가서 근무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타이레놀로 버텼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저도 병원 열자마자 달려갈 생각이었지만 3일 내내 손이 저려서 밤잠도 설친 데다가 약 먹고 새벽 6시 넘어서 다시 잠들어서 늦게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차트조차 쳐다보지 않고 간호사가 했던 질문 똑같이 묻는 게 저처럼 같은 말 2번 반복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한텐 이해 안 가는 부분 아닌가요? 적어도 어디가 아프시죠? 라는 질문이 아닌 목이랑 손저림 때문에 오신 게 맞나요? 가 적절한 질문 아닙니까? 왜 그 의사는 제가 예민하다는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평소보다 예민했을 수는 있겠죠. 아팠으니까. 근데 저 아프다고 타인에게 짜증내는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속으로만 생각을 한 거지 그걸 티내거나 말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폭발한 가장 큰 이유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네가 뭘 아냐? 그냥 묻지 말고 좀 가라! 식의 의사 태도였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증상이 어떤지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목 디스크로 인한 손발 저림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인터넷 글과 지식인 의사의 답변, 그리고 친언니와 저와 동일한 증상을 종합해서 병원에 간 거고 언니는 일자목 때문에 소리 저린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왜 저한테는 손저린 거랑 일자목이랑 별개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일자목 때문에 손이 저릴 수는 있지만 환자분 같은 경우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리 힘든 겁니까?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환자가 계속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가스 중독이 의심되니 가스 밸브 쪽을 확인해보세요 라는 언질 없이 환자가 이유를 묻는데도 제대로 설명조차 안 해서 그 환자 가스 중독돼서 사망했고 인과관계 인정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병명을 제대로 알기 위해 병원에 가는 거고 의사는 그런 환자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약만 지어주는 건 일시적인 방편이지 그게 지속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저는 병원에 종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면접을 언제 보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왜 환자 진료보다 면접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고 적어도 저에게 저보다 면접 보러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왜 면접을 보냐고 따지지도 않았겠죠. 그분이 면접을 보러 왔는지 저보다 먼저 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보험에 월급 60%대를 받고 돈 없다면서 출산하고 바로 일하라는 정신나간 예비남편 이야기를 하오. 저는 20대 후반이고 미래의 남편? 결혼을 안 할 것 같으니 남자친구로 칭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30대 초반입니다.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연애 6년 했고요. 현재 21주 6일입니다. 제가 미련하게도 16주 4일에 알았어요. 자궁 문제로 자연 임신이 힘들다고 했었는데 임신이 되어서 너무 기뻤고 남자친구도 기뻐했습니다.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했고 코로나 때문에 애를 낳고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댁에서 집을 매매로 해주셨어요. 남자친구 돈 1도 안 들어갔고 어릴 때 사범일을 하였고 29세에 직업을 바꿔서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현재 서비스직으로 있고 일이 힘든 일이라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쉬기로 했고 언제든 복직이 가능하나 육아휴직 이런 건 없습니다. 4,900 정도 안 되게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신혼 살림이나 혼수 부부는 저희 집에서 해줬습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330 정도 법니다. 근데 200만원 정도를 친구한테 사기당하듯 종신연금보험에 가입을 해서 넣고 있고요. 지금 해지하면 0%라면서 3년이라도 넣어야 원금 찾는다고 그거를 넣고 있어요. 그걸 양가 부모님도 알고 있고 시댁모님께서는 허리띠 졸라매면 130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넣어야지 하고 100만원짜리 신용카드랑 현금 매달 5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살림을 합친 지 일주일 정도 됐고 연애 때와는 다른 모습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현재는 제가 집에 있으니 살림은 제가 다 합니다. 남자친구는 일도 안 도와주고 도와달라고 해봤자 느릿느릿 하기 싫다는 티 엄청 내서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이가 없네요. 애 낳고 바로 복직해야 한다고 혼자 벌어 안 된다고 하길래 애는 누가 보냐 하니 어린이집 보내자고 합니다. 웃긴 건 조리는 해야 하니 일주일 있다가 일 가면 되겠다 이랍니다. 조리를 일주일 하냐 하니 그 정도면 되지 이러고 그 후에는 어린이집 보내자고 합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사고도 많아서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조리 일주일이면 된다. 당신이 어리니까. 더 쉬게 되면 몸이 둔해진다. 빨리 일을 해야 안정권을 찾지. 자연분만이 좋겠지만 제왕인가 수술하면 일주일 병원에 있는다던데 그러면 되겠네. 병원에서 편히 쉬겠네. 좋겠다. 이럽니다. 뭔 소리냐. 일주일 동안 아기하고 엄마는 나가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조리는 한 100일 정도 해야 한다는데 첫째 때 조리 못하면 내 몸 다 망가진다는데? 망가져서 나중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면 난 누가 보살펴줘? 수술하면 자궁 안 돌아와서 2, 3주는 배 아프다던데? 라고 반박했지만 계속해서 어려서 괜찮다고만 말을 합니다. 말도 안 통하고 열받아서 내가 알아서 하고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비 충당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니 그건 나중에 내 차 큰 걸로 바꿀 때 쓰게 놔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오빠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이 집도 어머님께서 해주셨잖아. 나 혼수로 4,500이나 썼어. 그러자 남자친구가 너도 그거 다 네가 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 다 똑같은 거지.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웁니다. 그리고 이걸 시댁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 저 또라이 같은 놈이랑 6년을 어떻게 연애를 했냐고 저한테 신기하답니다. 시어머님께서 걱정 마라. 이 엄마가 조리원비랑 요새 나라에 도우미 부르는 거 있다던데 그거 비용 다 내줄 테니 똑바르게 조리해라. 나중에 후회한다.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직도 뼈가 시리다. 조리원 나오고 도우미 퇴근하면 저녁에는 엄마가 봐줄 테니 너는 조리하는 데만 신경 써라 라고 했고 남편은 빨리 일해야 돈 벌어서 큰 집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이 이야기만 나오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라고 하니 본인은 어이없어 합니다. 저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겠죠? 추가입니다. 종신보험인지 연금보험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름은 가나다라 종신보험이라고 적혀있고 횟수로는 30일에 넣었는데 원래 금액은 95만원인데 추가 납입이라고 2배 정도 하고 있어서 200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한 개가 아니고 총 3개인데 사기당하듯 넣었나봐요. 해지할 시에 추가 납입한 것들만 건질 수 있다고 했고 본 금액 95만원은 못 찾는다고 하기에 아까워서 환급률 90% 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남편 될 사람도 정확히 설명을 못 들었고 그걸로 보험회사랑 싸웠으나 배째라고 나옵니다. 그 설계사는 친구의 친구인데 그만뒀고 연락도 안 됩니다. 남편이 갑자기 큰 돈을 벌다 보니 혹해서 들었고 친구는 미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집도 친정에서 해준 것도 있지만 이모들께서 해줬어요. 이모들이 외갓집에서는 첫 결혼이었고 저를 많이 이뻐하셨거든요. 저 5천 안 되게 모았어요. 근데 이모들이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가전이며 가구며 이불, 젓가락 세트까지 모두 해주셨고 시댁의 혼수도 이모들이 다 해줬습니다. 집에 있는 그릇들이며 크고 작은 것들 이모들이 다 해줬어요. 어떻게 하면 4,500을 혼수하냐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예단 비용 1,000만원 현금 드렸고 시댁에 에어컨, 김치냉장고 해드렸고 이거는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제 돈으로 한 겁니다.
신혼집에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냉장고, 김치 냉장고, TV, 에어컨, 제습기 2대, 공기청정기 2대, 가구 장롱 세트였는데 280만원짜리 침대 퀸으로 2개, 자그마한 가구, 아기 용품들, 쪼매난 가구들, 잡동사니들 다 해서 2,700만원 들었고요. 결혼식 비용 예약해놓은 여행사 저희 이모가 있어서 신혼여행 경비 다 포함해서 4,500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신혼집 남편 측에서 해줬다고 이야기한다면 저도 큰소리 칠만한 혼수 아닙니까? 집은 28평이고 구식 아파트입니다. 6년 동안 본성을 숨겨온 남자친구가 참 대단합니다. 연애 시절에는 그냥 묻어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20대 초일 때 늦은 사춘기가 왔는지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고 저를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6년을 사귀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한 명이 화를 내면 미안하다고 하고 서로가 그 상황을 풀어나가려 했고, 한 명이 화를 내기보다는 혼내는 것에 가까웠었고, 진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위주로 뭐든 했었고 제 말도 다 들어줬기에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었나 봅니다. 오래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네요. 난임 판정까지는 아니지만 임신이 힘들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혼해서 아기가 안 생겨도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얘기를 하였고, 임신을 알았을 때 남편들 사람이랑 너무 좋아서 울었었습니다.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지만 남편들 놈한테 제 진심을 모두 다 털어놓으니 미안하다, 내가 모든 일에 상의하자고 해놓고 상의 없이 퇴사했다는 게 괘씸해서 내가 심술 부린 것 같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집안일도 다 도와줄게 라고 말은 하는데, 이미 그만두려고 결정을 했는데 막상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직 살지 안 살지는 애 낳고 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런 사람 아니라고 믿고 싶은 것도 있겠죠. 저도 조금 수틀리면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이혼이 아니고 헤어지는 거다, 양육비 받으면 애를 보여줘야 하니까 양육비가 필요 없고 얼굴 안 보고 살겠다 라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제목, 결혼 10일 전에 파혼하자고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30대인 예비신랑입니다. 전 여친은 P라고 하겠습니다. P와의 첫 만남은 P의 동생 결혼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의 딸이 결혼하는데 그 딸의 언니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사람 괜찮다고 해서 P의 동생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우연찮게 P의 동생 남편이 제 지인이라 이래저래 가게 되었죠. 얼굴도 예쁘장하고 잘 웃고 키는 좀 작았지만 괜찮아 보였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인데 피아노 치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둘만 따로 만나게 되었고, 중간에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거두절미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고 얼마 안가 서로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게 되었고, 만난 지 3, 4개월 만에 결혼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중요 부위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다녀오더니 사마귀가 P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도대체 어딜 다녔길래 자기한테 옮겼냐고 모진말을 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 더러운 쉐기, 군인은 그러고 다니냐, 생수했던 여자 다 이야기해라, 내가 여기저기 소문내서 네 매장시켜 불기다, 수술비, 입원비 다 내놓고 위자료에다가 정신적 트라우마 생겼으니 상담비도 내놔라 등등등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맹세코 이상한 데 다녀본 적 없고요. 그래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살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 뒤져서 얘는 누구냐 하다가 전 여친을 제가 팔로우 하던 걸 걸렸습니다. 전 여친이랑 그냥 나쁘지도 않게 헤어졌고 업데이트를 안 하고 눈팅용이라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전 여친 팔로우 해놨다고 인스타 탈퇴해라, 안 하면 헤어진다, 니는 쓰레기다, 몸도 쓰레기고 전 여친 팔로우 하고 다니니 정신도 쓰레기다 등. 그래서 죄스러운 마음에
인스타 싹 정리하고 탈퇴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유명한 비뇨기과에 가서 혈액, 조직, 유전자, 소변 검사 다 받았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힐링 여행 가야겠다. 제가 여자친구 힐링 여행비 다 대주고 비싼 데 데려가서 먹이고 사과하고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음성, 아무 이상 없음 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병은 잠복기가 6개월인데 저랑 관계를 맺고 2달 뒤에 발병이 되었고 저랑 관계 맺기 4달 전 전남친이 있었더라고요. 피는 저랑 처음 하고 아프니 저 때문이라고 덮어 씌운 거였고요. 제가 전남친에 대한 신상을 물어봤으나 묵묵무답 그냥 대기업 다니는 남자라고만 이야기하고 말더라고요. 저는 저 일주일 동안 제 과거 다 털렸고요. 그냥 술하게 됐는데 피는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전이는 안 됐어요. 저는 제 인생의 밑바닥에 드러났는데 피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사과도 오빠 미안 이러고 끝났습니다. 제가 냈던 입원비, 병원비, 약값, 힐링 여행 이런 건 한 푼도 못 받았죠. 아 그리고 전세는 역전됐습니다. 한 3일인가? 이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한다. 니는 내 운명이란 영화를 괜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는 내가 품고 갈 수 있다. 비록 내가 받은 상처는 정말 크고 아프지만 내가 사랑하니까 품고 결혼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묻고 가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병신입니다. 이게 제일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피는 자기가 이야기하던 위자료, 내가 낸 병원비, 여행비 등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이 일이 끝나고 4개월 뒤에 제가 돈을 달라고 하니 40만원 폰뱅킹으로 보내면서 됐지? 돈 줬으니까 됐지? 이게 끝이었습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열받아서 안 받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랑하니까 결혼하자고 했고 상견례도 하자고 했습니다. 피는 제가 다 덮어주니 이 사람이 마음도 넓고 자기를 받아줬으니 결혼해야겠다 생각했나 봅니다. 이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죠. 일단 피는 욕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남자고요. 이 친구는 호텔, 명품에 좀 많이 아는 여자였습니다. 호텔 어디가 좋고 여기는 예쁘고 여기는 뭐가 맛있고 가방에 관심도 많고 아 그냥 평범한 예쁜 거 좋아하는 여자인가 보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상견례를 잘 마치고 결혼식장을 잡는데 저희 집 정말 평범한 집이거든요. 내가 미쳤지. 왜 우리 부모님께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보여줬을까? 저쪽 집도 정말 평범한 집이고 그런데 땡땡 빌딩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에? 거기는 연예인만 하는 곳 아닌가? 이야기하니 뭐 자기가 아는 사람도 거기서 했고 자기는 거기서 결혼하는 게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견적 내보니 좀 저한테는 좀 과한 곳이었습니다. 홀 대여비, 식대 등등 이야기를 했죠. 땡땡 빌딩은 좀 과한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저는 이 여자 사랑하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땡땡 빌딩에서 결혼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희 엄마 벌쩍 뛰셨습니다. 땡땡 빌딩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 정도야 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마다 경제력이 다르잖아요. 저희 집은 과했습니다. 그쪽 집도 마찬가지. 저희 어머님 그렇게 보여주는 것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고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 별로 없는데 전 여자친구는 결혼에 대한 로망이 너무 크다 보니 결혼식 장소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둘 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 저희 아버님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 어떻니? 라고 해도 땡땡빌딩. 저희 어머님이 이야기해도 그냥 땡땡빌딩. 인스타가 사람 다 배려놨네요. 그쪽 어머님, 아버님, 장인 장모님 되시는 분들은 그냥 딸이 한다고 하면 그래 뭐 알아서 해 이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만 반대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스드메 견적을 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흔남이기에 친구나 아는 동생, 형, 누나 연락해보고 견적 어느 정도 내는가 싶었더니 제 수준에는 보통 300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적으면 200, 많으면 500까지. 피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결혼하는데 스드메 견적 어느 정도 하면 될까? 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친구는 결혼에 대한 로망과 환상이 정말 큰 친구였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계산해봤는데 한 12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 그리고 다시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오빠 안 내줄 거잖아. 둘이서 내는 건데 600만원씩만 내면 많이 안 되잖아. 아니 그래도 제가 주위에 웨딩 플래너 하다가 그만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야, 니 힘들겠다. 신부 될 사람 스드메 메이커 들어보니까 너 돈 많이 벌어야겠다. 1200은 과하긴 해. 잘 이야기해봐. 에?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스드메로 싸우기 시작한 것은 스튜디오 250, 본식 사진 250, 드레스 420에서 500만, 메이크업 100만원, 부수비용 100만원, 이모님 사례비, 청담동 돌아다니면서 저녁 먹을 것 부수비용 등등 해서요. 저는 이게 정말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 결혼인데 그것도 로망이 적당한 로망이어야지 제가 맞춰갈 수 있는데 제가 무슨 갑부집 아들이나 돈 많이 버는 직장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예산 높인 건 힘들다 그런데 저한테 돌아오는 건 나 이 드레스 안 입으면 결혼 안 할 거야. 내가 거지 같은 드레스 입는 거 보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이나 친구나 동기, 선후배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교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보통 300에서 왔다 갔다 해서 하더라. 내가 공무원이다 보니 다들 비슷비슷하다. 내가 500에서 600 정도까지 우리 예산 준비해서 해보자. 그리고 돌아오는 말은 오빠 주변 사람들은 왜 그래?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낸 견적대로 거의 다 해. 오빠 주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없이 해? 할 말이 없더군요. 제가 결혼은 현실적으로 봐야지 우리의 상황이 사치를 부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돼. 그냥 우리한테 맞게 하자. 인생에 하나뿐인 결혼인 건 맞는데 최대한 맞춰볼 테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여자친구는 돌아오는 길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는 예비 장모님 집으로 데려달라더군요. 차에서 내리고 문 닫기 전에 잘 생각해야 될 거야.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무슨 상황이죠? 제가 잘못된 건가요? 사람의 인격은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게 진짜 맞나 봐요. 아직 철없는 애기인 건지 아니면 못 먹어도 고! 뭐 이건지. 집에 오는 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결혼식 나도 성대하게 치르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살 신혼집을 빚내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 결혼식까지 빚내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진짜 거의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끊어 이러고 끊는 겁니다. 전화해도 다시 안 받고 신호음이 가다가 끊기더니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멘트가 나오더군요. 아 씨발 뭘 보나! 차 안에서 소리 지르면서 창문 내리고 밖에다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시지로 야이 강아지 같은 씨발 작 같은 년아, 네 주제를 쳐 알고 네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다녀라.
잔만큼 작은 너의 그릇으로 무슨 물 한 따라이를 받으려고 까불지 마라. 그딴 마인드 네 능력으로는 절대 네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까 당장 현실 세계로 돌아와라. 이 선택받은 아이야. 개씨발 작같은 년아. 그리고 얼마 후 괜찮은 여자를 소개받아 소소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늘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 속 시원하게 헤어진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잉.